예, 안녕하세요. 캐나다 회계세무 완전 정보 유튜브 채널 운영자 김영중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24일 목요일 저녁인데요. 온타리오주는 9시, 그 다음에 알버타주 7시, 그리고 BC주는 6시입니다, 지금. 예, 오늘도 역시 캐나다 세금 이야기 2024년 정규 라이브 세금 강의 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영킴입니다. 예, 제 원래 이름이 김영중인데요. 오늘 갑자기 처음에 멘트를 할 때 원래 영킴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본명을 말씀을 드려버린 것 같네요. 아무튼 이제 방송을 하다 보면 이제 가끔 이제 뭐 이렇게 실수가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오늘 이제 8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한 게 이제 소득공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금 계산을 할 때 이제 비용과 같은 거죠. 그래서 비용으로 이렇게 빼는 그런 항목들을 지금 이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RRSP 소득공제를 했고, 오늘은 이제 몇 가지 그 밖에 이제 다른 이제 소득공제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쭉 설명드릴 이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득공제는 지난주하고 오늘하고 다음 주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다 이제 전반적으로 다 이제 훑어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이제 준비된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8번째 시간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캐나다 세금 이야기, 이 교재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벌써 이제 8번째 시간입니다. 혹시 이 교재 내용이 이제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온라인으로 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안내를 해 드릴 테니까 저한테 이메일을 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이 이제 소득공제 항목이죠. 순소득공제 항목. 지금 여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비용과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소득공제 항목을 빼면은 이제 과세 표준이 이제 줄죠. 일단 순소득이 줄죠. 이제 이게 순소득을 계산하는 거니까 순소득이 줄게 되고, 결과적으로 과세소득이 감소하다 보면 이제 세금이 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순소득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순소득. 왜? 이 부분으로 인해서 베네핏이 산정이 되기 때문에 이 순소득이 중요하고, 그렇다 보니까 바로 이 순소득 공제 항목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두 가지 효과를 이게 주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세금을 줄여준다. 두 번째는 베네핏을 늘려준다. 왜? 요것으로 계산된 순소득으로 베니핏을 결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의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요 순소득 공제 항목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 한 게 제가 RRSP 공제였어요. 근데 요거는 아직 제가 그 회원 전용으로 하지 않고 다 공개를 했기 때문에 혹시 지난 시간에 RRSP 공제에 대한 항목을 듣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가 보시면은 7주차 동영상을 보시면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할 건 요겁니다. 연금소득 분할 공제, 그리고 노동조합비나 협회비,
공제, 그다음에 자녀 양육비 공제, 그다음에 장애 의료 비용 공제, 사업 투자 손실 공제, 그다음에 이사 비용 공제.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이제 공제를 청구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일반적인 게 요거죠. 자녀 양육비 공제. 이게 차일드 케어 익스펜스라고 하는 요거 이제 많이 이제 신청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요거 이사 비용. 요 이사 비용 공제도 이제 많이 신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이제 살펴볼 예정이고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첫 번째 시간부터 쭉 말씀드린 건데 지금 우리가 어느 단계에 왔느냐? 토탈 인컴 뭐 제가 언제죠? 5 주간에 걸쳐서 요거 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6번째 시간, 7번째 시간부터 했나? 7번째, 8번째, 9번째 요게 바로 요 디덕션이라고 하는 요 총소득 공제, 지금 이거 하고 있습니다. 이거 요 단계 지금 여기 와 있어요. 그래서 RRSP 지난번에 했고, 차일드 케어하고 이사 비용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다룰 예정입니다. 지금 여기 와 있어요. 여기 두 번째. 자, 그럼 연금 소득 분할 공제가 뭐냐? 요거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연금 소득이라고 하면 이제 은퇴 후, 은퇴라고 하면 한 65세 이후에 이제 연금 소득을 이제 받으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연금 소득을 받을 때 이제 배우자분이 계시면은 그 연금 소득을 배우자분하고 나눠서 신고할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분할 공제라고 해요, 분할. 이 분할해서 공제하는 항목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이 요 연금 소득의 경우에는 배우자하고 나눌 수가 있어요. 배우자하고 나눠서.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신고를 해야죠. 나 이제 분할해서 신고하겠다라는 것을 소득세 신고 시에 이제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중에 절세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일단 사람 수로 쪼개라, 사람. 근데 이제 가장 기본이 이제 부부하고 나누는 거죠, 부부. 부부끼리 소득을 나누면은 소득 금액이 작아지기 때문에 이제 세금이 절세가 된다. 이러한 세금의 절세가 발생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러한 세금 전략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개인 소득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한계 세율이라고 하는데, 마지막 적용되는 세율은 한계 세율인데 이 한계 세율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득이 많아지면 세율이 동일해도 세금이 많은데 심지어 세율까지 높아져요. 그러니까 내야 할 세금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첫 번째 전략, 가족끼리 나눠라.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그 예를 들어서 배당이라든지 뭐 근로소득으로 나눠 가지고 것을 가족끼리 나눠서 가져가면은 이제 세금이 절약이 된다. 그래서 제가 가족이 뭐 극단적으로 10명이 될 경우에는 세금을 안 낼 수 있다, 뭐 그런 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10명이 막 쪼개서 가져가면은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가족 간의 소득을 분할해서 한다라는 전략이었고, 두 번째 전략은 기간으로 안분해라, 기간. 기간으로. 그러니까 여러 기간에 펼쳐져서 소득을 실현을 시키면은 역시 소득을 낮출 수가 있다. 그래서 기간 간에 소득 분배를 해라. 그래서 기간을 그러면 어떻게 나눌 거냐? 그 전략이 바로 RRSP라고 했죠. RRSP. 그래서 세율이 높은, 소득이 높은 그런 기간에는 RRSP를 적립해서 사용하고, 소득이 적거나 소득이 없는 그런 기간에는 RRSP를 인출하고, 이렇게 해서 기간에 그 RRSP의 사용과 인출을 이용해서 기간을 평준화시킨다. 그게 이제 그 절세 전략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기간의 평준화. 그게 두 번째 이제 절세 전략. 그래서 그 RRSP 다 얘기한 거고, 오늘 말씀드린 거는 그중에 가족 간의 소득 분산, 특히 부부,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소득을 분할해서 신고하면 어쨌든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연금 소득에 대해서는 부부 간에 분할 공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50%를 배우자와 나눠서 신고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연금 소득이 있을 때는 반드시 배우자하고 분할 공제를 해서 신고하시면 이제 세금을 절약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분할 가능한 연금이 뭐가 있냐면 이제 일반적인 이제 종신연금 뭐 RRSP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그다음에 연금보험 그다음에 뭐 RRIF 이런 것들은 이제 개인연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분할해서 신고하실 수가 있고 다만 이제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 요 OAS 뭐 노인연금 뭐 노령연금이라고 하죠. OAS하고 CPP는 안 돼요, CPP. 그러니까 OAS하고 CPP는 분할해서 신고할 수 없고 요 OAS하고 CPP를 제외한 나머지 연금에 대해서는 배우자와 분할해서 신고할 수 있다. 요걸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노동조합비나 협회비 공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웰더나 카펜터 뭐 이러한 이제 전문적인 어 그런 기술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그런 본인들이 그 조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합에 조합이라고 하면 이제 유니온이죠. 그래서 그런 유니온에 가입을 해서 정기적으로 일부 금액을 이제 공제를 한단 말이에요, 조합비로 납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공제된 조합비, 유니온 피 고거는 이제 그 소득공제로서 그 차감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변호사나 회계사 뭐 그런 어떤 전문직 뭐 리얼터 뭐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도 다 전문직인데 거기에 이제 납부하는 협회비 그다음에 이제 그런 또 전문가들은 어떤 책임 보험료 같은 것도 이제 내야 돼요. 그런 것들은 공제 항목으로서 이제 빼줄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간혹 이제 노동조합비 유니언 피는 T4 슬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도 빠짐없이 세금 신고 시에 비용으로 이제 공제받아야 할 항목입니다. 근데 요 유니언 피는 그 뭐죠? CRA로부터 리뷰가 자주 와요,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그 유니언 피 관련된 영수증 반드시 잘 보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리뷰가 자주 걸리는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런 것 이제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녀 양육비 공제 요거 자녀 양육비 이제 그러니까 자녀가 이제 좀 어린 경우에 그 자녀를 이제 뭐 맡길 필요가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 어 뭐 맞벌이 부부가 됐건 뭐 한 분이 일을 하시고 또 한 분이 또 학생이건 그런 식으로 이제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그 어린 자녀를 맡겨야 되잖아요. 여기서 자녀는 16세 이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16세 이하의 자녀를 어떤 제3 자에게 그 위탁을 해서 맡기는 경우에는 거기에 지출되는 비용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무조건 모든 분들이 다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 부모님이 여기 요런 게 있어야 돼요. 뭐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그다음에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근로, 사업, 그다음에 학생 이렇게 세 가지 사유로 인해서 자녀를 맡기는 경우에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부부 중에 한 분이 이런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근로소득자도 아니고 비즈니스 사업자도 아니고 학생도 아니다. 그러면 못 받아요. 그러니까 한 분이 두 분이 다 어떤 소득이 있으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이게 취지가 맞벌이 부부거든요. 예. 그리고 어 이런 경우는 돼요. 어떤 경우냐면 이게 이 공제가 반드시 그 부부 중에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받을 수 있거든요.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받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배우자 중에 한 분이 어떤 투자 소득이 있어, 투자. 요거는 근로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소득이 있어. 근데 투자 소득이 다른 배우자의 근로사업 소득보다 높다. 그러면은 낮은 배우자 쪽에서 받으니까 낮은 배우자가 근로사업 소득만 있으면 공제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이 높은 쪽이 에 반드시 근로사업 소득이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소득이 낮은 쪽에서 근로사업 소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근로소 근로나 사업 소득이 높은데 배우자가 뭐 투자 소득이 있어. 근데 그 배우자 투자 소득이 어 이 근로사업 소득자보다 낮아. 그러면 소득이 낮은 쪽에서 공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소득이 투자 소득이야. 그러면 그때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쪽에서 공제를 받는데 그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소득 그 항목이 반드시 근로하고 비즈니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 비즈니스 소득인 사람만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근로사업소득자가 아니면 공제받기가 어려워요. 여기 나오죠. 예, 그 공제 신청자가 투자 소득만 있는 경우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근로와 사업 소득이 있어야지 공제받는 거죠.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보통 이제 다른 뭐 의료비 공제나 기부금 공제 뭐 이런 것들은 그 해 공제를 받지 못하면 이사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제를 받지 못하면 원래 2 월이 되는데 이거는 2월 되지가 않아요. 그냥 소멸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자녀 양육비 비용이 있는데 올해 공제를 못 받으면 그냥 소멸되는 거예요. 2월 되지 않아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뭐 보모라든지 뭐 케어기버, 뭐 타가소, 어떤 교육기관, 뭐 캠프 이런 데에서 지급된 금액은 이제 요런 요건만 맞으면 다 공제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자녀 양육비 공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요건이 있어요. 일단 7 세, 7살 미만이면 연 8,000 불의 그 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7 살부터 16살 미만 요때는 5,000 불까지. 그다음에 장애가 있는 자녀는 11,000 불까지 이 한도 금액이 있고요. 그러니까 무제한 뭐 금액을 공제해 주는 건 아니고 요렇게 나이나 장애 여부에 따라 그 금액의 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로와 사업 소득의 3분의 2 금액을 넘어서는 또 안 됩니다. 뭐 그렇게 많은 금액이 자녀 양육비로 나갈 리는 없을 텐데 어쨌든 근로와 사업 소득의 3분의 2 이상은 또 안 쳐 주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지출한 자녀 양육비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금액을 비교해서 가장 적은 거 적은 금액 이 그러니까 한도 금액이죠 요 위에가. 그래서 요 한도 금액 내에서만 이제 공제가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자녀 양육비 공제에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일자는 사업소득일 사업소득자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저소득 배우자 쪽에서 공제를 받기 때문에 반드시 저소득자는 근로와 사업소득자여야지만 이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자녀 양육비 공제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공제하도록 지금 되어 있죠. 근데 하나 예외가 있어요.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아니라 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가 있는데 그 예외는 뭐냐면 배우자가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배우자가 공부를 하면은 소득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자녀 양육비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 이럴 경우에는 이제 세금 양식이 T778 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작성해서 이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 국세청 리뷰가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 양육비 그 공제를 신청하신 분들은 반드시 이 지출 영수증 있잖아요. 이걸 잘 보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비 공제 일단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자, 비즈니스 소득자인 쪽에서 공제를 받게 된다. 그리고 리뷰를 많이 받으니까 요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된다. 요런 게 이제 주요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업 투자 손실이라는 게 있어요. 요건 또 뭐냐면은 이 비즈니스를 해서 이제 손실을 본 경우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할 때 개인 이름으로도 하기도 하고 이제 법인 이름, 회사 이름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회사라는 것은 법인이라고 하는데 코퍼레이션 이거는 별도의 그 세금 그 주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에서 비즈니스를 해서 발생하는 최종적인 손실은 그 개인 주주가 오너라 할지라도 개인은 개인이고 법인은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에서 나온 손실을 최종적으로 개인 주주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 세법상 법인은 별도의 세금 주체이기 때문에
그 법인에서 발생한 손실을 이 개인 주주나 투자자가 손실을 그 공제받을 수가 없어요. 법인은 법인이고 개인은 개인이기 때문에 각각의 손실은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원래 개인은 그 법인세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소득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손실이 나오면 그 손실 금액을 다른 소득과 상기가 돼요. 하지만 그 법인 사업체에 투자한 개인은 법인과 개인은 실체가 다르기 때문에 손실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세법상의 어떤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손실은 똑같이 받았는데 개인 사업자는 공제를 해 주고 왜 법인에 투자한 그 개인 투자자는 안 되냐. 그래서 요게 생긴 거예요, 요게. 그래서 50% 까지는 그러면 공제해 주겠다. 그래서 어떤 이제 회사를 운영하거나 기업을 인제 비즈니스 뭐죠? 스몰 비즈니스 운영하다가 이제 손실이 나서 그냥 청산하게 됐어. 뭐 그러거나 무슨 예를 들어서 어떤 대여금을 이제 빌려줬는데 제3자가 뭐 갚지를 못해서 손실이 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자기가 어떤 그 사업에 투자했는데 손실이 나면은 이건 회사입니다, 회사. 개인이 손실 난 거는 당연히 공제를 받는데 지금 얘기하는 건 회사가 만약에 해서 결과적으로 손실을 봤다 그러면 세법에서는 회사 손실 금액의 50%를 사업투자 손실이라고 해 가지고 개인 소득세 신고 시 공제를 해 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굉장히 까다롭고 이거 100% 이거 리뷰 나와요. 이 손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준비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 회사가 진짜 손실 나서 청산됐는지, 청산 보고서, 실제로 손실이 얼마 났는지 이런 뭐 청산에 대한 그 투자 금액을 회수 못 받았다는 그 사유를 다 이제 준비를 해 놔야 돼요. 예, 이런 것들. 왜냐면 이거를 손실 청구하면 제가 경험상 이건 100% 리뷰 나와요. 100% 거의 100%.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실질적으로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손실을 봤는지가 명확한 그런 근거 자료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떤 청산 보고서 같은 게 있으면 좋고 변호사가 이제 증명을 한 어떤 청산 서류 자료. 그러니까 개인이 그냥 개인적으로 청산하고 이런 거는 근거가 없으니까 아마도 현실적으로 증빙이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이제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청산 보고서가 있거나 실제로 어떤 손실 보고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은 이제 요거를 50% 공제해 주니까 요거를 이제 이용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거는 100% 리뷰가 나온다. 예. 그러니까 잘 준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이거를 이제 신청을 했다면. 그다음에 이제 이사 비용 공제인데 제가 이건 이제 실제 그 책을 카피한 거예요. 왜냐면 제 온라인 자료를 보면은 요 비용 여기가 빠져 있어요, 이사 비용 쪽이.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제가 갖고 있는 책을 카피해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예 공유를 한 겁니다. 자, 이사 비용 공제 이제 무빙 익스펜스라고 하는데 이제 가끔 이제 살다 보면 캐나다에서 살다 보시면 이제 이사를 하실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어떨 경우에는 뭐 주를 이제 뭐 BC 주에서 뭐 알버타 주로 온다든지 아니면 뭐 사스커춘주에 살다가 뭐 저기 뭐 온타리오로 간다든지 뭐 동부주에 사시다가 또 온타리오도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뭐 주간에 뭐 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캐나다는 넓기 때문에 그 이사 비용도 금액이 많이 지출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담이 되니까 그런 이사 비용에 대해서 소득공제 항목으로 해서 이제 차감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소득에서 이제 소득공제를 해 가지고 이제 세금 부담을 줄여 주는 거예요, 이사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이사 비용은 이것도 역시 무조건 다 공제해 주는 게 아니라 근로소득이나 사업, 즉 비즈니스 소득이 있거나 학생인 경우만 돼요. 이게 좀 비슷하죠? 아까 자녀 교육비 공제랑 비슷해요. 그래서 근로와 사업, 학업소득이 있어야 되지. 학업소득이래. 그죠. 학업을 목적으로 이게 그거죠. 코업 같은 거 인턴 사원으로 해서 대학에 다니면서 뭐 인턴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이사하면은 그 이사 비용을 공제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임대 소득이 있는 분이라든지 뭐 투자 소득 그런 분들은 안 돼요. 지금 이게 근로와 사업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임대라든지 이자 배당 소득이 있는 분들은 이사 비용 공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제약 조건이고, 또 제약 조건이 뭐냐면 이사를 한 다음에 발생한 소득을 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를 했는데 소득이 없어. 그러면 그 해에 이사 비용 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사 비용 공제는 그럼 언제 되느냐? 그다음 연도에. 그다음 연도에 이사를 한 이후에 이 소득이 발생해야 돼요. 근데 그 소득도 반드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자만이 이사 비용 공제가 가능한데, 이사를 한 이후에 발생한 소득을 한도로 되기 때문에 이사한 이후에 바로 근로와 사업소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공제가 되고, 그다음에 너무 가까운 거는 안 되고 40km 이상 이사를 했어야 돼요. 40km. 예. 그래서 요 40km도 이제 주요한 또 요건입니다. 그래서 근로와 사업소득자, 그리고 이사한 이후에 발생한 소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40km 이상 이사했어야 돼요. 요런 것이 이제 요건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해외로 이사하는 경우도 되는데 이건 안 돼요. 이민 올 때 이사 비용은 안 돼요. 이민 올 때. 왜냐면 이민을 와야, 그래야 이제 캐나다 거주자로서 세금 신고가 되기 때문에 이민을 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민 오는 그 이민과 관련된 이사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캐나다 안에서 캐나다의 거주자인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지 되는 거지, 그 해외에서 이제 이민을 오려고 온 이사는 안 돼요. 그것도 잘 참고하시고요. 근데 의외로 요 이사와 관련된 비용이 여러 가지 항목이 있으니까 그걸 잘 요번에 숙지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삿짐 포장이나 운반, 보관, 보험료 이런 것들은 당연히 기본적인 공제가 되는 거죠. 이삿짐 포장 운반 비용 이거 뭐 당연히 되고, 그다음에 뭐 유월 빌려 가지고 이사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유월 렌탈 비용 뭐 이런 거 다 되죠.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주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저 동부에 있는 어떤 뭐 PEI나 노바스코샤 뭐 이런 주에서 밴쿠버까지 간다. 그럼 동부 끝에서 서부 끝까지 이사를 해야 되니까, 이때는 이제 그 숙박비나 교통비, 식사비 등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한 비용도 일정한 어 금액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금액이라면 다 공제를 해 줘요. 아니면 그게 안 되면은 그 이사 걸리는 그 날수 있잖아요. 그 날수에 그 식구당 개인당 얼마씩 해서 이걸 이제 얼라원스 방식이라고 하는데, 법에서 정한 금액이 있어요. 식사 비용하고 숙식 비용. 그래서 그걸로 이제 공제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실제 지출한 것으로도 공제할 수 있고, 아니면 세법에서 정한 식사 비용이나 숙박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사와 관련돼서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공제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임시로 어떤 숙소를 이용하는 경우 있어요. 이런 경우도 역시 숙박비, 식사비를 15일 한도 내에서 그 임시 숙박 비용을 또 공제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사를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그 렌트 계약을 해지해서 벌금이 발생했다. 이것도 이사 비용 들어가요. 그다음에 이제 이사를 해서 주소를 변경하는 어떤 비용이 들었다. 또는 이제 자동차 면허 변경을 했다. 또 유틸리티 해지를 하거나 설치하는 비용. 요것도 이사 비용이 돼요. 그렇지만 이거 명백한 어떤 영수증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주소 비용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면허증, 운전면허증 같은 거 이제 바뀔 때 드는 비용 뭐 그런 거겠죠. 예. 또 유틸리티를 또 설치하고 해지하고 또 비용 든다면 그거와 관련된 비용은 또 공제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혹시 그 주택을 이제 팔아야 되는데 이사할 때 못 팔고 그냥 계속 임시로 어떻게 들고 있거나, 또는 임대 기간이 다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임대로 나가는 비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이제 짜투리 비용, 그게 이제 모기지 이자, 재산세, 보험료, 뭐 유틸리티 비용 이런 것들을 어 이게
딱 원활하게 딱 이제 그 주택을 딱 팔고 딱 가면 좋은데 주택을 못 팔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주택을 유지해야 하는, 그러면서 발생하는 비용은 5,000불까지, 5,000불까지 또 공제가 된대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요것도 이제 영수증이 잘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과거 주택을 매각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팔려. 그래 가지고 뭐 광고도 하고 또 부동산 수수료 나가고 법률 수수료 나가고 또 모기지를 억지로 또 없애면서 해지 수수료 나가고, 이런 것도 이사 비용에 넣을 수 있대요. 그래서 과거 주택 매각 비용과 관련된 것도 잘 증빙을 보완을 하면 또 이사 비용 공제되고, 또 이제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데 또 어떤 수수료가 들었다, 또는 이제 취등록세가 발생했다. 그럼 이것도 이사 비용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단순히 이사를 해서 옮기는 비용뿐만이 아니라 이사를 하기 위해서 뭐 숙박을 하거나 뭐 식사 비용, 또 이사를 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뭐 렌트 계약을 해지함으로 발생하는 해지 비용, 또는 이제 그 과거 주택을 제때 팔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이자 비용이나 재산세, 보험료, 유틸리티, 또는 이제 그 광고비, 부동산 수수료, 이런 것도 다 되고, 그다음에 신규 주택 취득하면서 발생하는 법률 수수료, 또 취득 등록세, 이것도 공제가 되니까 이런 항목을 잘 숙지하고 계시다가 관련된 것들을 다 영수증을 잘 보관을 하세요. 그러면 이거 비용을 이제 그 소득 그 신고 때 공제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잘 이제 구비하고 계신 게 좋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뭐 그 어떤 직장으로 인해서 이사를 해야 되는데 고용주가 가끔은 그 이사 비용을 좀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 회사가, 좋은 회사는. 그래서 이제 그 고용주가 만약에 이사 비용을 지원해 주면 그거는 이제 제외해야죠, 이사 비용 공제에서. 왜냐하면 내 호주머니에서 나간 돈만이 이제 공제 대상이고 제3자가 지원을 해 줬으면 이제 그거는 넣으면 안 되죠. 예.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어 이사 비용 전체를 공제하려면 그 회사에서 지원받은 거는 어 복리후생적 성격이니까 총소득에 넣어야죠. 그래서 총소득에 넣고 이사 비용 전체를 공제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득에 넣고 이사 비용 전체를 공제받을래? 아니면 아예 그 이사 비용 내가 지출한 것만 공제받을래? 그래서 둘 중에 하나로 해라, 이제 이거고, 그 해당 연도에 아까도 말했지만 공제를 받지 못하면 이거는 다음 연도 2월이 돼요. 그래서 2월이 되기 때문에 2월 되면 그 다음 연도에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공제를 못 받냐면 소득이 없으면 공제를 못 받거든요. 이사를 한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사를 한 이후에 근로소득과 또는 비즈니스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공제를 못 받아요. 그러면 2월 해야죠. 2월 해서 다음 연도에 발생한 근로와 비즈니스 사업소득을 한도로 공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경우에는 T1M이라는 그런 양식이 있어요. T1M. 이걸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이제 공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만들어야 되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것도 그 리뷰가 자주 나와요, 요거. 예. 그렇기 때문에 요 자료 제출을 위해서 그 요런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항목이 많다고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 대신에 요거에 대한 증빙을 잘 보관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것도 거의 뭐 90% 이상 리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리뷰가 나오면은 왜 그 비용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수증이 있어야 되고, 영수증이 없으면 그냥 신청하지 마세요. 그냥 복잡해지니까. 그러니까 다 영수증 구비해 가지고 영수증 차곡차곡 이제 모아 놓고 그다음에 이제 이자 비용을 잘 계산을 해서 신청을 해 놔야지. 왜냐하면 CRE에서 이걸 리뷰가 나오기 때문에 잘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발생한 소득 범위 내에서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을 정확히 계산해야 돼요, 이사 이후의 소득.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고용주 확인서, 이사가 갔는지 뭐 이런 고용주 확인서 레터를 또 보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용주하고 관계를 좀 원만하게 가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또 이제 고용주 이제 확인서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새롭게 이제 이 직장에서 일을 한다, 이런 걸 또 확인을 시켜줘야 돼요, 정확히 이사를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제 이사 영수증, 이거 당연히 필수죠. 이거 다 서류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또 잘 그 리뷰가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세무조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해야 되죠. 그래서 이사 비용도 이제 소득공제 항목, 주요한 소득공제 항목이고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는 거 잘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증빙 잘 보관하시고 또 여러 가지 생각 이외에 이사 비용 말고도 여러 가지 항목을 다 이사 비용 공제를 해 주니까 잘 꼼꼼하게 항목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다음에 이제 투자 관리 이자 비용인데 이거는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경우에 이제 투자를 어떤 기관에서 투자 관리를 해 준다 그러면 그 기관의 투자 관리비나 뭐 투자 자문료를 줄 수가 있잖아요. 인제 그런 것들 다 공제된다. 그다음에 이제 투자 쪽은 좀 그 기록할 게 많아서 뭐 회계나 세금 신고 비용이 만약에 발생했다 그러면은 이제 이 투자 쪽에서 공제를 이제 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이제 혹시나 이제 사업소득이나 뭐 투자사다 소득 계산할 때 요 비용을 뺐다면은 또 공제하면 안 되고 빼지 않았다면은 중복해서 공제하지 않았다면은 순소득 공제 항목에서 이제 이렇게 공제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요런 거 투자 관리비, 투자 자문료, 또 회계 세금 비용. 그다음에 이제 혹시 투자할 때 차입금을 사용해서 이자가 발생했다. 그래서 투자 관련 이자 비용이 있다. 그러니까 뭐 약간 이제 차입을 해서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해서 투자를 했으면 여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투자할 때도 이제 이 투자 관리비, 자문료, 회계 세금 비용, 전문가 비용, 그다음에 이자 비용 그 매칭이 돼야 돼요. 요 금액이 다 투자 쪽으로 가야 돼요. 그렇다면은 이제 이자 비용까지도 다 공제가 된다. 그래서 이걸 소득공제 항목에서 순소득공제 항목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제 요거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소득공제 항목 이제 여러 가지 쭉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요거 보면 이제 RRSP에서부터 연금소득 분할공제, 노동조합비, 그다음에 요거는 없어졌어요. 요거는 이제 그래서 설명 안 드렸고 그다음에 자녀 양육비, 요 의료 비용도 이건 생략했네요. 그다음에 사업 투자 손실, 이자 비용 이제 요까지 지금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순소득 항목이 이렇게 쭉 있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뭐 이혼 수당부터 해서 쭉 몇 가지 이제 쭉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요 투자 관리 이자 비용까지도 했네요. 예, 요까지 다 설명드렸고 그다음 시간에 이제 그러면은 여기 네, 여기 이제 나머지 쭉 이제 요 부분 특히 이제 근로비용 공제라고 해서 원래 근로소득자는 비용 공제할 게 없어요. 사업소득자는 이제 비용 공제할 게 많은데 근로소득자는 근로 그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비용 공제할 게 없는데 특수한 경우에는 요 비용 공제 항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제 근로비용 공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요건이 만족되면은 공제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요 근로비용 공제, 근로소득자는 뭘 공제받을 수 있는지 요걸 좀 중점적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하면은 요 이제 소득공제 항목 요게 이제 다 이제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 10월 30일에 요거 할로윈이네. 그래서 할로윈 때 역시 같은 시간에 온타리오주 9시, 알버타주 7시, 그다음에 BC주 6시 해가지고 그때 이제 또 9주차 시간에 되면 이제 또 강의를 똑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8번째 시간까지 제가 다 마쳤고요. 지금 하는 거는 이제 소득공제 어떻게 해서 그 소득을 줄여갈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어쨌든 소득공제는 세금을 줄이는 거니까 잘 이제 항목별로 잘 숙지를 하고 계셨다가 나중에 뭐 이사를 한다든지 또는 뭐 자녀 뭐 양육을 해서 어디에 이제 맡겨야 된다든지 또는 뭐 이제 투자를 했는데 뭐 자문료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비용이 발생했으면 이제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노동비, 노동조합비, 뭐 협회비 이런 것도 이제 혹시 있으면 또 공제 대상이 되고 뭐 이런 것들 해서 소득공제 항목 쭉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반영을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으니까 예, 잘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7번째 시간 다 마치고요. 다음 주에 8번째 마지막 소득공제 3번째 시간은 다음 주에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